잘 보내셨습니까?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 이제 설 다 보냈으니까요. 올해 꼭 목표를 성취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시험 1차, 2차 동착제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꼭 이제 합격을 하시고 저도 해가 바뀌면 매년마다 큰 목표는 아니지만은요. 습관 하나로 조금씩 바꿔보자 해서 늘 매년마다 목표를 정해요. 작년에는 1월 1일 날 이제 금년해보자 라고 결심해가지고 그 목표를 1년 지켰습니다. 1년 지났더니 이제 몸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떤 습관을 고칠까 싶어서 새해에는 좋다. 강의가 많으니까 헬스나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늘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 한 20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100배를 하자. 100배. 시간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날 때부터 100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요. 하루하루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00배. 예.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시험 칠 때까지는요. 막연히 공부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여러분들 공부 습관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그 조그만 습관이라도 바꾸게 되면요. 그 하루가 쌓이면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공부하는 습관 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요거 하나로 고쳐나가면요. 결과는 꼭 좋아질 거예요. 예. 자,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가요,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목차 05번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인데요. 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공급자 금융 적어주고요. 이제 공급자 금융, 즉 공급자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목차부터 볼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1번 목차가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몇 장 넘어갑니다.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보시면요. 목차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바로 영문자 첫 자를 보게 되면 PF가 나오죠. 이를 줄여서 PF 금융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330페이지 봅니다. 3번 목차죠. 부동산 신디케이터입니다.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리츠가 너무 중요해요. 완전 A급입니다. 다음에 2번요. PF금융은요. B급입니다. 조금 빈도가 떨어지고요. 다음에 3번요. 신디케이터는 C급이죠. 출제가 거의 안 되는 부분이고 가끔씩 단어가 나오기도 하지만은요.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츠부터 먼저 볼게요. 자, 먼저 가로 1번 리츠의 의를 보시면 몇 줄이 나와요. 이대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틀만 잡으시면 돼요. 리츠가 나옵니다. 자, 리츠 하게 되면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죠. 다음에 I가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말해요. 자, TS가 트러스트 회사의 약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되고요. 그럼 얘는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해요. 이 회사를 처음 설립하려면요 가장 먼저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걸 누가 사죠? 개인들이요. 그래서 소액 투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주식을 사면서 또 자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리츠는 주식을 발행해서 이 공급자가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요. 주식은 연말에 배당을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배당을 받죠. 배당을 받게 되면 얘가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지분금융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분증권이 돼요. 자, 기억합니다. 리츠는 대표적인 지분증권입니다. 배당이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큰 자본금을 조성하면요. 자, 이것을 리츠의 전문가들이 자, MBS를 삽니다. 저당담보증권입니다. 이것을 사는 목적이 뭘까요? 얘는요,
이자 수익이 목적이죠. 이자가 목적이다. 그러면 이자를 받게 되면 얘는요,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채정권이 돼요. 자, 심히 잘 나옵니다. MB에서는 대표적인 부채정권, 리츠는 대표적인 지분정권이다. 절대 혼동하시지 마시고요. 다음에 리츠는요, 부동산 개발도 합니다. 주로 상가 건물을 지어요. 상가를 짓게 되면 뭘 받죠? 임대료. 그래서 얘는 임대료 수익이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츠는요, 회사가 다 넘어가죠.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회사가 돼요. 자, 이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이 회사가 회생이 되면요, 아주 큰 성과로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리츠는요, 부동산 관련 여러 분야에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되면 당해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입니다. 그만큼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리츠가 돼요. 자, 이대로 지금부터 교재 확인합니다. 동화면 1번 볼게요. 리츠란 다수의 소유의 투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이 자금을 직접 부동산에 출자하거나 또는 MBS 등에 운용한 후에 이것을 얻은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있죠. 자, 얘는요, 시험과 무관하니까 읽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패스합니다. 바로 2번 내려가요. 리츠의 종류가 나와요. 2번 앞에다가 X하고 출제 안 되는 거 과감히 버리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번 리츠의 효과. 얘는요, 읽으면 도움은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X입니다. 우리는 힘이 중요해요. 일단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 페이지 4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여기서 최근에 계속 한 문제가 늘 나왔거든요. 참고로 리츠는요, 매년 출시가 계속 되다가 작년 28회 때 이 파트가 건너뛰었거든요. 건너뛰기 때문에 올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제목 옆에 무선법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다. 그러면 결국 법률, 다음에 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 령, 규칙 이 양이요 엄청납니다. 양이 되게 많습니다. 이 많은 범위에서 한 문제가 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에 대비해서 한 문제는 좀 부담은 되겠지만은요. 한 문제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추려서 모은 것이 우리 교재입니다. 최대한 줄인 거예요. 유의할 점은요. 자, 이 부동산 투자세법은 조심하세요. 올해 시험이 10월 27일이죠. 이때까지 지금 약 8개월 안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동안에 개정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개정이 안 되면요, 이대로 암기하시면 되고, 개정이 되면요, 개정 내용이 또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정 여부를 늘 체크하시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꾸준히 눈도장 찍고 자주 보시다가 막판에 가서 해서 이제 개정 여부 확인해서 막판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 법률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다소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내려가요. 리츠의 유형, 종류가 3가지 나오죠. 3가지를 묶어주고요. 얘는요, 중요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리츠 종류가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자기관리 리츠예요. 두 번째가 위탁관리 리츠가 있고요. 세 번째가 기업 구조조정 리츠인데요. 이를 줄여서 말이 기니까요. CR 리츠라고 불러요. CR 리츠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관리리처는요, 실체가 있는 회사니까 실체회사라고 불러요. 반면에 위탁리처나 시알리처는요, 실체가 없어요. 다른 말로 서류상 회사이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명목회사라고 불려요. 요거 두 개 되게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쉬운데 중요해요. 그러면 실체가 없다. 명목회사가 뭘 말하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실체가 없다는 것은 항상 근무하는, 상근하는 임원도 없고요. 직원도 없대요. 직원이 없다. 사람이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본점 이외에, 본점 외에 지점이 없어요. 즉 점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점도 없고 직원도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자산관리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합니다. 얘를 줄여서 AMC라고 부르죠.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 해서 자산관리회사의 모든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이 중요해요. 하면 얘가 시험에서 어떻게 자주 나오느냐. 실체가 없는 게 직원도 없고 지점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물으면서 이것을 자기관리리처라고 한다고 바꾸니까 틀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직원도 있고 지점이 있대요. 실체가 있잖아요. 이런 회사를 위탁리처라고 한다 틀렸대 말입니다. 바꿔서 뭐래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질문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기업본 보겠습니다. 자기관리리처는 두 줄 밑줄 하세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밑줄 하시고요. 이를 위탁관리리처라고 한다면 틀렸대 말입니다. 바꿔서 묻잖아요. 다음에 니은번요. 위탁관리리처는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하세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자기관리리처하면 틀린 말이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러면 문제가 쉬운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번 리처의 설립인데요. 기업번 회사 설립 꼭 알아야 됩니다. 첫 줄 중간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 설립을 할 수 없다 밑줄. 현물 출자는요, 바로 부동산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현물 출자가 안 되면 뭘로 설립하죠? 현금 출자. 그래서 현금 출자이지 설립에는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때 현금으로 어떻게 설립합니까? 얘가 바로 니은번입니다. 따라서 이때 설립 자본금은요, A번, B번 묶어주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관리리처는 5억 이상 5억 동그라미. 5억 이상 현금 출자입니다. B번요. 위탁리처나 시알리처는요, 3억 이상 3억 동그라미. 5억과 3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니을번 내려가요. 영업인가를 바른 리처의 최저자본금.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A번, B번 묶어주고요. 자기관리리처는 70억 동그라미. 70억 이상이고요. B번, 위탁리처나 시알리처는 50억 이상, 50억 동그라미. 그래서 5억, 3억, 70억, 50억 반드시 숫자 알아야 됩니다. 즉,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5억, 3억, 70억, 50억 꼭 기억하시고요. 4번요. 주식 발행인데요. 기업번 주식 공모입니다. A번, B번이 있죠. B번만 공부하시면 돼요. B번, 리처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0동그라미, 30% 이상을 주식을 공모한다. 즉 일반인에게 청약에 적용해야 됩니다. 니은번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매우 중요해요. A번만 집중합니다.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한 줄 내려가서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50동그라미,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자, 1인당 초과 소유 한도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50% 초과 소유는요, 예를 말해 이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가 1인당 50%를 초과 소유 못한대요. 그러면 초과 소유 한도는요, 이 두 가지만 말하지 CR 리처는 자,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50%가요, 작년에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매우 중요했는데 하필이면 작년에 얘가 출제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묻게 되면요, 올해는 얘가 틀린 답이 나올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있죠. 5억, 3억, 70억, 50억, 50% 초과 못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리얼본 보게 되면 처분 제한이 있죠. 부동산 처분 제한인데요. 리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밑줄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은요, 5년 범위를 정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시행령은요, 다시 A번, B번 묶어주고. 자, 5년 범위를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A번, B번처럼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은요, 1년 내 처분 금지가 되고, B번요, 주택이 아닌 부동산, 토지를 말이요. 토지도 1년 내 처분 금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단타 치지 말래. 다른 말로 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미연번 자산의 구성 보게 되면요, 얘는 자 중요하지 않지만 숫자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A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100분의 80 이상 80동그라미. B번은요 100분의 70 이상 70동그라미. 80%와 70% 숫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번요, 총자산의 80% 이상을 단어 3개 밑줄하세요. 부동산과 관련 유가증권, 즉 MBS를 말해요. 또 현금, 이 세 가지로 구성이 80% 이상 구성이 돼야 됩니다. B번 이 경우에 다시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 밑줄, 오로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2형번 배당. 배당은요, A, B, C 있죠. A번만 보시면 돼요. 리처는 당해년도 이익 배당한도에 100분의 90 이상 90동그라미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지역번 내려가죠. 차익과 사채 발행도 가장 최근 시면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리처는 차익과 사채 발행은 밑줄합니다.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밑줄. 그래서 2배 범위에서 차익과 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죠. 다만 밑줄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밑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때에는 자기 자본의 10배 밑줄, 10배 범위 내에서 차익과 사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체크된 범위에서 지문이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첫 페이지 있죠. 5억, 3억, 70억, 50억, 50% 초과시 못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327페이지요. 목차 2번 PF 금융입니다. 얘는요. 빈도가 중요도가 B급쯤 되니까 B급. 그래서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다음 과정 3월달에서 3, 4월 과정에서 바로 빠짐없이 상세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31페이지 넘어가요. 331페이지가 목차 06번 부동산 신탁인데요. 결론 X 해버렸어요. 분량은 2장인데요. 보는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엑셀 걸 왜 2장을 집어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이 내용은요. 제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15회 때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이때부터 하도 어려우니까 별도로 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로 표준 목차를 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시험을 내겠다 하면서 이 표준 목차에서 얘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부동산 신탁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 왜? 표준목차에 없으니까 안 나누기 원칙인데요. 아니 본인들이 시험에서 안 내겠다 해놓고 언제? 18회 시험입니다. 18회 시험 때는 뜻밖에다가 담보신탁이 출제되었거든요. 안 내겠다 해놓고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요 그냥 무시하다가 이거 나오는 거 보고 참고로 이때부터 19회 때부터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참고상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원칙이니까 X한 거예요. 안 봐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335페이지 볼게요. 차트 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입니다. 이 파트는 분량에 비해서 빈도가 조금은 적게 출제가 돼요. 그러면 자 개발 및 관리로는요 그 흐름부터 볼까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이용 활동입니다. 두 번째가 개발 활동이고요. 세 번째가 관리 활동이 나와요. 네 번째가 부동산 마케팅 활동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쉬워요. 다만 이용 활동은요. 얘는 최근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고요. 얘는요. 언제 가세요? 문제 풀 때요. 문제 풀면서 용어를 바로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파트는 자 일단 가볍게 보시고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 활동은요. 주로 두 문제가 잘 나옵니다. 관리 활동 한 문제, 마케팅 활동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용 활동은요. 최근에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체크만 하고 지나고 여러분들이 체크된 것만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용활동 자 체크한 다음에 개발활동을 빠짐없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1번 이용활동인데요. 얘는 한마디로 용어만 정리하면 돼요. 단어가 7개 나오는데요. 그러면 한 장 넘겨서 목차 2번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 2번 동그라미. 얘가 10회 때, 11회 때 과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요.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용어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고요. 또 한 장 넘어갑니다. 4번 동그라미 도시 스프롤 현상입니다. 얘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또 한 장 넘어가죠. 6번 동그라미 직주분리와 직주조건 초창기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7번 동그라미 한계지. 자, 용어 4개 체크되어 있죠. 첫 번째가 집약도, 두 번째가 도시 스프롤 현상, 세 번째가 직주분리와 직주조건, 그리고 한계지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대체로 15회 이전에요. 초창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최근에 거의 잘 안 나오더라 해서 체크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얘는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요.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하나씩 짚으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02번 부동산 개발인데 여기서는 주로 문제가 두 문제가 잘 나와요. 자, 개발하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을 볼까요? 목차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발은 첫째, 개발의 의의와 개발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 개발의 분류인데요.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인데 공적 개발을 공영 개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사적 개발은 민간 개발이 되고요. 이렇게 크게 흐름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한데요.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시면요. 위험은 쉬워요. 내용도 짧고요. 그런데 이거 쉬운 내용이 얘가 작년에 28일에 나와버렸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원래 연타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원래 논점은 뭐가 된다? 바로 타당성분석. 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 중에서요, 민간 개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요, 요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기서 거의 문제가 다 나오니까요. 두 가지를 최대한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개발의 의의와 과정을 보겠는데, 개발의 의의와 과정입니다. 344페이지. 자, 여러분들은요, 개발, 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요, 중개 실무 하실 거잖아요. 자, 실무하시게 되면요, 가능한, 자, 중개 실무를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중개 업무를 하시면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 확실히 부자 되면요, 개발도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개발. 그렇다 여러분들이 개인이니까, 뭐, 시행사를 차려가지고, 시행사로서 아파트를 짓겠다, 아파트 개발, 그런 건 못 하잖아요. 크니까. 또, 빌라 한 동을 짓다 해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 큰 개발을 떠나서 작은 개발이 있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개발이 뭘까요? 리모델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하시면요, 이거는 필수 코스입니다. 저도 지금 이분은 계속 책을 찾고요, 공부 계속 중요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항상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산업이 3차 산업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예. 그쪽에 직업을 맞추고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개인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뭐 아파트 분양받아야지, 또는 다가구, 다세대, 원룸, 경매받고 또 분양받아야지, 사야지,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주 생각이 모자랍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요, 대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자, 2025년도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죠? 7년 뒤. 서울시가요, 2025년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세대 다 포함해가지고요. 예. 서울시 주거용 부동산이 2025년에는요, 90% 이상이 모두가 전부가 노후화됩니다. 노후화돼요. 틀림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이걸 전부 다 재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재건축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뉴스 보니까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서 초과이익 환수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재건축 얼마나 규제합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노화되면요, 이걸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는 소화를 못한단 말입니다. 예. 이때부터 7년 뒤면요, 이미 거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이제부터 리모델링이 대세다, 시대 흐름입니다. 그럼 뭘까요? 자, KBS요. 조산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자, KBS 조산 연구보고서에 따르자면, 자, 부자는 금융자산이 11억을 갖고 있다. 11억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현금 11억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부자 맞습니다. 어디서? KBS요. 그게 아니라면요, 부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저도 통장에 이 금액은 택도 없거든요. 아직 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자들이 이미 2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 안 받습니다. 이미 아파트 경매 안 받고 분양 안 받아요. 패턴이 부자들이 촉이 달라요. 그래서 이미 2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요, 흐름을 다 읽고요, 다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신규 분양 안 받아요. 안 받고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흐름이 뭡니까? 바로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많은 법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만큼 주거용이 다 노후화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요, 2년 전부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요걸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바로 리모델링 합니다. 벌써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항상 개인들은요, 발 늦게 움직이잖아요.
주식이 한창 고점에 뜰 때 말이지 대거덤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대거 뜨면 너 때문에 돈 못 벌어요. 벌써 이 사람들은요, 인정부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샀습니다. 가능한 얘들은요, 오래된 게 좋아요. 노후가 된 거. 그러면 10년보다 20년, 20년보다 30년, 오래된 게 좋습니다. 아주 노후가 된 거. 그럼 30년 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 또는 개발하실래요? 요거 싹, 자, 노후가 되면요, 이 자체가 건물값은 아예 없습니다. 이때는요, 토지 가격만 갖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 그럼 이거 싹 밀어버리고 다시 건물 지어야지. 아닙니다. 30년 전 건폐율과 지금 건폐율은 다릅니다. 건축법이 점점점 규제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짓게 되면요, 건폐율이 60%밖에 안 돼. 근데 옛날 법은요, 80%, 90%입니다. 그럼 다시 밀어버리면 건폐율 얼마나 손해봅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손해가 막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골격 두고 뜯어 고치면서 뭐 리모델링입니다. 그만큼 건폐율을 크게 살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층을 상가주택 임대하고, 요즘 1층 상가 많이 짓잖아요. 자, 상가로 임대하고요. 그 다음에 2층 전세 주고, 3층 월세 주고, 4층은 거주하고요. 그러니까 상가주택입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요, 일단 수익률이 껑충 올라갑니다. 보통 수익률이, 자, 5% 안팎이면요, 리모델링 했다 수익률이 8%, 9% 넘어갑니다. 팍 올라갑니다. 뿐만입니까? 이렇게 되면요, 점점 서울지구는 계속 집값 오르잖아요. 이것만큼 부동산 가치도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또 증가하고 자본이 또 증가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이때 말입니다. 뿐만이니까 리모델링 하게 되면요, 건폐율이 확, 자, 옛날 그대로 정리되니까 거기에 먹지. 게다가 리모델링 비용은요, 신축할 때 비용보다 거의 절반입니다. 150만 원, 200만 원 들어간 평당. 그러면 비용도 절반 되지. 공사 기간도요, 신축보다 절반 전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전략, 비용도 전략, 건폐율 늘어나, 가치 늘어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벌써 이 사람들이 2년부터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들의 느낌은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했다. 이제 이쪽을 관심을 가지세요. 수익률 굉장히 높아지고요.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합격해서 이제부터 리모델링 개발에 관심을 가져도 크게 먹고요. 이때부터 원래 말부터도 늦지가 않다. 오히려 시작이 빠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오늘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합격했다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의 의의와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의 의의와 과정에서는 괄호 2번 볼까요? 부동산 개발의 주체. 얘가 최근에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1번, 2번은 쉬워요. 공적 주체, 당연히 국가, 지자체를 말합니다. 사적인 주체, 당연히 토지 소유자, 기업 등을 말합니다. 3번을 밑줄 하세요. 제3개발자, 제3섹터. 우리 시험은 최근에 제3섹터 단어가 출제가 되었어요. 제3섹터가 뭐냐? 밑줄입니다. 정부, 민간, 공동개발주체 밑줄. 정부, 민간, 공동개발주체를 제3섹터 이렇게 불러요. 이 단어가 최근에 출제가 되었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인데, 즉 7단계 순서를 말해요. 이 7단계 순서가 우리 시험은 이미 2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출제가 어떻게 나오지? 주로 보기 박스에다가 목차만 7개 집어넣어요. 7단계. 그러면서 순서를 쭉 묻습니다. 자, 개발의 순서를 물어요.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왔다? 2번 나왔다. 2번요. 12회 때 나왔고, 가장 최근은요, 26회 때, 3년 전입니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요, 원래는 문제가 출제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첫자만 따서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흐름만 아시면 돼요. 1단계부터 봅니다. 1단계는 아이디어 단계.
2단계는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3단계는 부지 구입 단계, 4단계는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2, 3, 4번 묶어주세요. 그래서 2, 3, 4번이 순서가 조금 헷갈려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2, 3, 4번 중간에 몇 번? 중간이 3번 맞죠? 중간이 뭐지? 부지 구입 단계잖아요. 그 앞에 게 전자가 붙어, 전. 뒤에 건 전자가 없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게 뭐? 전 실행 가능성. 뒤에 거 4번이 뭐? 실행 가능성. 전자가 있고 없다. 이러면 순서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5단계는 금융 단계, 6단계는 건설 단계, 7단계는 마케팅 단계 순서가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개발은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예를 들면요. 자, 미국의 그 유명한 도박도시 있죠. 라스베가스입니다. 그 라스베가스가 처음에는요. 아주 황량한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자 개발업자가 이 황량한 사막을 보면서 이걸 한번 멋지게 개발해보자.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 가장 유명한 도박도시로 크게 만들었잖아요. 바로 아이디어 기록합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 하니까 이런 것도 떠올라요. 자, 현대건설의 전신이 누굽니까?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죠. 아마 이분에 대한 일화는요,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자, 이 회장이 언제입니까? 1970년. 자, 요 안팎으로요. 그 당시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서 박통이 총수를 4명을 불러요. 이분 포함했어요. 건설회사 총수를 4명을 부릅니다. 불러서 의논합니다. 요 당시에 뭘 짓자? 소양강댐을 지으려고 한대요. 소양강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으려고 하면서 의논하니까 이 4명의 총수가 하나같이 집중합니다. 야, 이때 이 사업 수주받아서 시작 확 올려버리죠. 그래서 대부분 나머지 총수들이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콜을 받아서 실적 올릴까? 만 생각하는데 이번엔요. 의논하자마자 바로 서울 들어왔어요. 간부를 불러요. 야 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현금 동원 얼마 가능해? 현금 얼마냐 묻습니다. 얼마라고 하니까 안 돼. 당장 일주일내로 곱하기 2배로 만들어. 2배 동원해.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2배로 현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현금 만들 동안에 만약 얘가 댐 건설이 되면요. 댐 때문에 상석 침수 지역이 혜택을 보잖아요. 댐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꾸 그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가 침수 가능 지역인데 얘가 수혜 받겠네. 얘도 수혜 받더라. 수혜를 받겠다. 이걸 계속 분석 계속 분석합니다. 이거 공사할 생각 않고 여기서 침수 지역, 수혜 지역이 어디냐?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결론. 가장 큰 수혜 지역이 서울의 강남의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요. 그래서 이 돈 만들어서 여기다가 몽땅 올인해버린다. 이걸로 한 방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현대건설이 가장 크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사건 하나 갖고요. 자, 다른 총수는 전부 다 내가 실적 올려야지 할 적에 거꾸로 역발상으로요. 이게 가장 침수지역, 수혜받는 지역을 올인해버렸거든요. 이걸로 가장 현대건설이 크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역시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돈 버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다르단 말입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마인드예요. 리모델링. 벌써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2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따라가지 말래 말입니다. 다음에 2단계입니다.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는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개괄적 분석 적어주고요. 비교합니다. 그리고 4번요. 4번 실행 가능성 분석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구체적 분석.
2번과 4번은요. 개괄적 분석과 구체적 분석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2번은 뭐냐? 전 실행 가능성 분석은요. 만약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개괄적으로 비용 얼마 들어갈까? 개괄적으로 편익이 얼마 들어올까? 이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이렇게 개괄적 분석이 끝나게 되면요. 세 번째, 부지를 확보합니다. 4번은요. 실행 가능성 분석은 구체적 분석인데요. 이 분석이 다른 말로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현금 수지 분석이 구체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현금 수지 분석은 이미 여러분들 다 공부했잖아요.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런 분석이 구체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나와요. 우리 시험은요. 2번이 자꾸 출제가 돼요. 그래서 2번 지문을 알아야 됩니다. 2번요. 이 경우 밑줄 하세요.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체에 따라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채택이 안 될 수가 있다. 이유까지 밑줄 하세요. 왜냐하면 개발업체에 따라서 요구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 밑줄.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상가를 짓습니다.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개발업자가 2명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다. 개발업자 A는요. 상가를 짓게 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입니다. 즉 기대 수익입니다. 예상 수익이 12%를 예상합니다. 개발업자 B도요. 상가를 짓게 되면 예상 수익은 12% 예상합니다. 수익이 똑같네요. 다음에 요구 수익률입니다. 개발업자 A는요. 최소한 요구 수익은 10%가 예상이 되고요. 개발업자 B는요. 15% 요구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A는요.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네. 개발한다 안 한다? 한다. B는요. 기대보다 요구가 크네.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밑에 다 그었잖아요.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체에 따라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채택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업자마다 요구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5번요. 금융 단계는 자금을 모집하죠. 주로 PF 금융을 말해요. 6번째, 건설 단계에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상의 7단계 순서. 자, 순서 숙지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차 2번요.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은 칠판 보니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위험은 쉬워요. 듣고 보면요. 쉽지만은요. 요 파트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재탕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위험 보겠습니다. 1번 개발의 위험은요. 5번째 줄 보시면 학자가 월포더가 나와요. 월포더 교수가 보기에는 개발의 위험은 크게 3가지인데요. 그래서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다시 보게 되면요. 자, 목차 보시면서 지금부터 첫 자만 동그라미 합니다. 가로 1번 법률적 위험 부담 첫 자 법 동그라미. 가로 2번요. 시장 위험 부담 시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가로 3번 비용 위험 부담 비 동그라미. 합치니까 어떻게 읽는다? 법 시비. 무슨 시비? 법 시비. 그래서 법 시비 3가지가 개발의 위험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자, 법 시비 3가지가 나왔다. 우리 시험은요. 법 시비 3가지가 있다면 자, 이러한 법 시비 위험을 일단 위험을 줄이자. 줄이는 방법 얘가 계속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1번요.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밑줄 하세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밑줄. 자,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전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독서량이 엄청나거든요. 강의병은 거의 독서입니다. 독서하고 또 파일 정리를 해요. 2월달에 나온 신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닉네임이 방패장군. 이번 책 보고 제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려는 책, 저거용, 상업용, 리모델링, 경매 또는 정책이다. 예, 전부 다 보고 있는데요. 보면서 이분이 쓴 책은 보통 한 10권쯤 사게 되면요. 한 권은 소름 돋아요.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방패장군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부동산 실전투자 X파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고 정말 내용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한마디로 자, 고위험과 고수익이 있죠. 저위험과 저수익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자, 나는 고위험과 고수익을 추구할래. 주로 주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위험과 저수익이다. 얘는 뭡니까? 은행에 적금 들겠지. 대부분 다 이 중에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방패장군은요, 이겁니다. 저위험과 고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먹는다 이 말입니다. 위험은 작고 수익은 높고요. 한마디로 이걸 책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책 내용은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 사례가 됩니다. 바로 1번처럼 법률적 위험과 관계된 내용인데요. 자, 사례가요. 경남 밀양 아시죠? 밀양. 끝에 부산이 있고요. 위에 대구가 있습니다. 밀양은 대구와 부산의 딱 중간에 있어요. 밀양. 그래서 이제 이 방패장군이 투자하시다가 투자할 목적이 아니고 밀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어요. 갔더니 강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고요. 마침 이 강 주변에요. 경치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많은 야행객들이 텐트 치고요. 텐트 치고 이렇게 주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단지 놀러 갔을 뿐인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여기다가 야행장으로 개발하면 수익 멋지겠다. 요거 하나 지어서 하루 2만 원 받자. 텐트가 100개면 하루 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텐트가 200개면 하루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텐트 150개, 200개 가능하겠네. 3, 400만 원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 매입해서 일단 개발하자. 놀러 가도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실무 마인드는요.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 뭐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요. 아주 유용한 앱이 많잖아요. 제가 스마트폰 딱 들고요. 제가 여기 딱 서가지고요. 앱만 딱 클릭하면요. 앱만 딱 보게 되면요. 내 위치에 지역, 번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 앱이 있어요. 지금 제가 깔아놓고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딱 섰어요. 앱 딱 체크하니까 여기서 이제 밀양 어디 해서 지번이 다 뜹니다. 바로 위치가 확인됩니다. 확인했죠. 다음에 또 등기부 대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분 갖고 그대로 등기부 열람합니다. 바로 해결 다 합니다. 실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구, 얼구 있잖아요. 얼구가 뭡니까? 소유권 이외사항이죠. 특히 뭐 채무관계, 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얼구를 최고 중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1순위 건저당, 2순위 건저당 해서 이 채무가 많으면요. 이 사람은 돈이 좋친내 말입니다. 그럴수록 팔 확률이 높냐 말입니다. 이거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보자마자 이거 딱 계획하고요. 다음에 위치 확인하고 지분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등기부에서 얼굴 딱 보니까 저당이 설정이 된 거예요. 아, 이거 매매되겠다. 바로 감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114 전화합니다. 관리사무소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관리사무소 전화가 나오잖아요. 바로 연락합니다. 그래서 이분 체크하시면서 제가 개발업자인데 마침 의뢰받는 게 있어가지고 해서 직접 통하고 싶은데 이 소유자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합니다. 근데 그런 다 보안상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잖아요. 안 알려주더래요.
그렇다고 찾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 짜게지니까. 하루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와서 이제는 편지를 써요. 편지를. 누구누구인데 이 부동산이 제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 출발합니다.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매입을 합니다. 실무 테크닉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 설계했어요. 자, 구청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개발행위 허가 용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상 본인이 보기에는 실무가 풍부한데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허가해 주세요 했더니 구청 직원이 허가 안 됩니다. 뜻밖의 허가가 안 된대. 얘가 뭡니까? 법률적 위입니다. 뜻밖의. 그럼 이 땅에 묶여버리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허가 안 됩니까?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요. 이 토지가요. 포락지입니다. 포락지. 하천화된 부분에 편입되면 포락지잖아요. 그러니까 포락지면 허가 안 납니다. 아시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조사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요. 이것도 포락지인데. 포락지인데. 여기는요. 3층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식당 영업하고 있고 커피도 팔고요. 그 따져봅니다. 아니 이것도 포락지인데 왜 여기는 3층 건물 지어지고 나는 왜 안 됩니까? 본인이 추적해놓은 얘도 포락지인데요. 이번에 아마 지역 유지였나 봐요. 뭐 끈이 있겠죠. 그죠? 그 난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얘는요. 이것 때문에 뭐 법률적 위험 이것 때문에요. 땅이 현재까지도 묶여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자, 이 수익사업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분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입구만 막아놓고요. 막아놓고 지금은 수익사업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손해보지는 않고 이것만으로도 뭐 땅값은 그동안 3배 올랐대요. 개발사를 못해서 그렇지. 바로 이분도 아마 허가만 받았다면 이제 큰 사업 돈 많이 벌었을 건데요. 얘가 바로 법률적 위입니다. 항상 개발할 때는 이미 허가를 다 미리 매팅을 다 준비해놓고 이미 이용객을 다 확정시켜놓고 개발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법률적 위험부담입니다. 다음에 거래 2번요. 시장 위험부담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